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야권 단일화가 대선 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는 언젠가는 단일화를 하겠지. 이런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확장성을 막는 거죠. 단일화 필요도가 높아지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한테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저희가 걱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신 방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없다, 완주하겠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는데 주말 사이에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본인의 그 얘기, 공언들을 좀 무색하게 하는 이런 전환,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선거를 완주해도 이길 수 없는 상태,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서 그 이리저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이 완주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봤던 건데 네.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태가 됐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경쟁력으로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이길 승산이 있지만 이 상태로 투표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최소한 2등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제 안철수 후보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또 뭐라고 분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주의 득실을 당연히 따졌겠죠. 그러니까 완주했을 경우에 정치적 득실을 따져봤을 때 완주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런 변수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넘게 한동안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더 올라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에 근접하는 수치로까지 접근했다거나 이러면 또 좀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향후에 사실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또 중도 지지층 역시 선거 막판이 되면 역시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표를 좀 몰아줄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그 여론조사 방식 그 내용을 좀 보건대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겸손해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받을 만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던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일화의 시간 역시 넉넉치 않은 상황인데 이제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이 28일인 만큼 그 전에 무언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늦어도 2주 안에 단일화 행방이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 지금 이 대목에서 국민의당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당 자체로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꽤 고액의 돈을 지금 국민의당에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선거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국민의힘이 이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사실상 갚을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후보 개인 그렇죠.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셈이네요. 안철수 후보 개인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상 정당이 이자를 주고 꼭 빌려야 되거든요. 꼭 갚아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 당 자체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두 당이 합당을 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거기까지 내다보고 하는 행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경우 안에서는 2주 안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점쳐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비해서 겸손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요구 조건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분 협상 과정도 굉장히 지루하게 전개가 됐던 바가 있고 과거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저런 요구들을 지금 많이 조금 내려놓은 일단 상태인 것 같고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쪽에 일단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이 좀 이제 높지 않나.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판 방식이 아니어서 약간 실망하는 듯한 그런 지금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뭐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이 판을 과연 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성할 수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 뭐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굳이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길 게 확실하다라고 전망한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 받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의외로 박빙승부로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구도 같으면 설령 뭐 살짝 이긴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단일화를 지금은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뭐 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에 뭔가 한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타결을 짓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2주 안에 조만간에 그래도 좀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먼저 듣고 저희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안 후보님께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권영세 본부장의 이른바 통큰 단일화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 없이 양보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단일화를 조건으로 여론조사를 들었단 말입니다. 일단은 첫 단추부터 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과거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지만 그 또한 또 재미를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점도 좀 감안해야 될 변수가 아닌가도 싶고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에게 진 그 방식 그대로죠.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나누어서 두 개의 별도의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은 다음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으로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걱정은 있죠. 소위 말하는 30%가 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체가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가서 후보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도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냉정하게 보면 최근에 약간 흐름이 다르긴 합니다만 단일화의 경우에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가 더 이기는 여론조사도 꽤 있었거든요. 즉 민주당의 역선택이라는 게 누구로 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민주당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딱 있느냐? 그렇지 않고 특히나 또 거꾸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잘 좁지 않아서 선거를 망치는 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도 물론 당 지도부가 우리는 역선택 이렇게 합시다라고 입장을 내놓을 리 만무하고요. 예. 이런 상태로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딱히 안 받을 조건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결국은 이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통큰 단일화를 얘기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대신에 단판을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처음에 카드를 다 내밀지 않고 좀 기선을 잡아보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상태의 대립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반문재인으로 뭉쳐야 되는 것인데 당신이 지금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텐데요. 이 단일화 논쟁을 또 오래 끌면서 옥신각신하면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템포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이 단일화 방정식 어떤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그 여론조사 방식에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한두 가지 집어넣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판 방식을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단판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거를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끝까지 좀 가봐서 아마 그때까지도 이 안철수 후보하고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이제 그 안 후보를 압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단판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여론조사 방식이 그때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찌됐건 뭐 지분을 내주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방식 그 경우라고 전제했을 때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오히려 단판 방식을 택하게 되면 말은 단판이고 뭐 그냥 그 만나서 내가 양보하겠다, 뭐 후보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 물밑에서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가 처음 정치권에 진입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담판할 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조건 없이 그냥 담판을 했고 조건 없이 뭐 후보 양보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는 그때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뭐 어찌됐건 챙겨야 될 식솔들도 많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내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덜 줘도 될 수 있다. 그런데 단판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단판이기 때문에 언론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단판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부분도 당연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안철수는 하나도 얻는 게 없네. 모조리 윤석열 후보만 그 좋아지는 거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 단일화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가 일정 부분 중도층의 여론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그 여론 지지층 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냥 끝까지 우리는 그냥 중도 정치하자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럼 오히려 단일화 효과가 더 좀 약화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계산을 좀 잘해야 한다.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에서는 단판 방식보다는 차라리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는 게 당신들이 내줄 게 좀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주는 것의 어떤 카드로 뭐 책임 총리나 뭐 그 연정 이런 것들을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한테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카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정도는 남아줘야 아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단판 방식 한다 그러면 책임 총리를 뭐 양보하기로 했다라든가 그래서 뭐 사실상의 뭐 DJP 연합에 지금 버금갈 만한 그런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졌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래야 이게 사실은 선거에서도 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단판했다 그러는데 내용이 보니까 완전히 뭐 일방적인 항복이네. 백기투항한 상태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단일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도 정치 초보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그야말로 좀 과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족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결렬되면 완주하겠죠. 결렬되면 윤석열 후보가 결렬된 상태에서 붙으면 이재명 후보의 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본인 입장에선 다 내놓고 단일화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안을 안 받은 것이 국민의힘이면 책임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재건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완주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전 입장에서 좀 거꾸로도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단일화했던 쪽은 사실은 힘이 약했던 쪽이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간의 단일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2017년 탄핵 국면 이후로는 보수 세력의 힘이 약해졌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 이후로는 또 보수하고 계속 단일화를 시도해 온 것이죠. 그래서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쪽이 항상 약한 쪽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없이는 이길 수 없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취를 더 크게 만든다는 측면도 뭐 내부에서는 많이 경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에게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정부 연대 구상도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과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정말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지금으로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손댈 방법이 없어요라는 고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면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협상이 깨지고 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심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선전에서 달려주길 바랄 것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오늘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그림에서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그냥 각자 완주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뭐 영입 혹은 모셔서 함께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그림에 대해서 그려볼 생각은 만들어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단일화라는 블랙홀을 벗어나고 싶어서일까요?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도 그렇고요. 어제 주말 사이에도 보면 이 선거운동하는 발언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를 하면서 외연 확장 그리고 대선 레이스에서 본인이 좀 관심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좀 많이 높아졌죠. 발언 수위도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태고.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관련 논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그 상황하고 좀 직결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고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에 전면에 나서게 되고 이재명 후보는 뒤로 이제 좀 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론의 관심도 당연히,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도 지금 실제로 그렇게 좀 움직여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이 선거에 유리하냐라는 거죠. 특히 중도층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유리한 카드일 수 있느냐 이 판단을 지금 한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대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고 이재명 정부 강조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강조하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빨리 저지하고 프레임을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더 때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오늘 명동에서 한 선언의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고요. 그 임기 초반에 개헌을 시도하겠다. 여기 개헌의 예.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것인데 본인의 임기도 1년 줄이고 해서 임기를 1년 줄여서 이제 선거랑 맞추어서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가는 그런 개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국무총리에게 이 내각 추천권을 줘서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선언에 대한 이야기와 통합정부 이야기까지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임기 1년 줄이는 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게 또 단일화에 먹혀서 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중도층들을 흔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얘기도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게 적폐 수사 관련된 발언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유례 없이 대통령과 제1야당 후보의 어떤 정면 충돌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그 이후에는 지금 좀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에 윤 후보의 대응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이슈로 이 선거 막판 주요 이슈로 좀 가져가겠다.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이슈를 더 이제 불을 지피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폐 관련한 적폐 수사 발언 관련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 나오고 나서 약간 지금 한 발 뒤로 물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윤석열 후보 측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전략가였다면 이 이슈 더 키우자라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이제 한 발 빼는 그런 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 캠프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려가 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도 지금 대응을 그 이후 대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존재감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결부돼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부각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깔려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슈라고 봅니다. 즉 중앙일보 인터뷰 자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짐신이 슬쩍 흘러나온 그림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검찰총장으로부터 듣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보고 근데 이게 뭐 적폐청산이니 피바람이니 막 이런 단어들이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저는 20, 30대 특히 여성층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나서 야, 적폐청산을 했더니 우리 민생이 정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또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살림살이가 나아질까라는 것이 전 유권자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 국민의힘도 당연히 하겠죠. 여기에서 자기가 적폐청산을 잘하는 적임자로서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조건 이슈를 피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저 이슈는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대로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단계에서 이것이 오비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공수처 폐지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의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일종의 우연의 계산된 수순에 따라서 당연히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본인들을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들을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강화하는 쪽이 사정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념적 기초를 갖고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흔들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과연 그냥 해결이 될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기소 대배심제, 즉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검찰의 기소 권한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만드는 좀 건설적인 논의가 앞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일이 이제 다가올수록 정말 대선 후보의 어떤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TV 토론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열차 좌석에 구두발을 올린 사진이 또 화제가 되면서 지적을 받았는데 워낙 초박빙 판세이기 때문에 진짜 실수나 실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번 그 발 올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보기엔 제대로 해명을 초기부터 안 한 것 같아요. 자꾸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또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좀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그 민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런 행동은 설령 옆에 참모들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후보가 좀 자제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많이 다니면 다리 아프겠죠. 예, 선거 때 뭐 굉장히 힘듭니다. 예, 누구나 다 그래요. 당연히 후보자가 제일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거 감내해야 될 고통인 거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이번에 결국은 이번에도 해명을 좀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명이 이제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걸 해명하다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반론을 잘 못하고 있다. 엉터리다라고까지 반박을 하셨는데 저게 그럴 사안이었나 싶어요. 다리가 아팠고 다리를 올렸는데 잘못된 행동이다. 내 실수였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아니 사실 뭐 구두를 올렸다라고 해서 저걸로 투표율이 막 움직이고 이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해명을 하는 모습에서 저 사람들 정말 꼼짝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는 모습은 글쎄 윤석열 후보에게 하나도 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에서 꾸벅꾸벅 사과를 잘하는 모습만으로도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호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잘못은 빨리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포 이 집값 발언 때문에 TV 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뭐 저런 거는 사실은 좀 이제 해프닝성에 가깝긴 한데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사실은 모든 사안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지역 사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저렇게 이제 말이 좀 살짝 삐끗하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이렇게 격차가 좀 컸던 거죠. 네.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네. 과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정도 쓰니까 지금 아마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뭐 추정치를 대강 이제 이야기를 하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앞으로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관련해서 부동산 공약 특히 이게 적절성 또 현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긴 한데 뭐 지역적인 문제라고는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